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염영훈입니다. 여러분, 수능까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바로 다음 달부터 또 뭐가 시작돼요? 그렇죠.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초조하시죠? 지금 밖에 날씨는 무지 더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논술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논술 특강 2주 동안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7 논술 전형 합격 가이드 인문 논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17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왜 수시여야 하는가를 알자. 이게 있습니다. 금년 2017학년도의 수시 모집 인원은 24만 6,891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수시 모집 인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대학들은 수시 모집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각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축적해왔고 수시 선발로 많은 학생들을 뽑아봤더니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시 선발 인원들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은 도대체 몇 명을 뽑을까요? 그렇죠. 수시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총 28개 대학인데 거기에서 선발 인원은 14,689명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약 508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4만 명 중에서 10,000명 정도 뽑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중상위권 대학이면서 수도권에 몰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들이죠. 좋은 대학들에서는 수시로 논술 전형, 특히 수시 논술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 전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논술 제시문의 변화를 읽어내자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논술 제시문을 보면 일단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제시문인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예전에 고전, 원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각 대학에서 제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수시 전형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실시했어요 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제시문을 교과서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게 교육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교과서 제시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그대로 나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은 먼저 뭡니까?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충실히 수능 준비를 하면서 꼼꼼히 읽어본다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의고사가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 대학들이 문학 제시문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탐구 영역에 나오고 있는 핵심 어휘들 있죠. 핵심 어휘들을 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제시문을 쉽게 내다 보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변별력을 찾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논제를 어렵게 낸다는 겁니다. 논제를 꼼꼼하고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의 이 기출 2016 기출과 2017 모의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각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들이 이제 가톨릭대라든지 숙명여대, 그다음에 아주대,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씩 완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니까 그럼 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은 그만큼 뭡니까? 학생들이 수능 외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부 쪽에서도 좋아하는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 있으시죠? 그렇죠? 그 내신의 기준을 조금 강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홍익대학교하고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원래 동국대학교는 내신을 보기로 유명한데 금년에는 홍익대학교가 거기에 같이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국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꼭 그 자신의 내신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내신 편차를 반드시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의 실제 합격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이 지금 100분위가 1.8%입니다. 1.8%인데 그러면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인데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됩니다. 굉장하죠? 이게 바로 논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수시 합격했느냐, 그 수시 합격 팁을 봤더니 사안에 대한 창의적 분석 능력, 수리 논술 집중 훈련. 이게 무슨 얘기냐? 사안에 대한 창의적 분석 능력이라는 것은 고려대학교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자신의 어떤 창의적, 자기 견해 서술 유형으로서 자신의 창의적 생각들을 구백자로 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리 논술을 집중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수리 논술이 상당히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100분위는 7.3%입니다. 그러면 7.3%의 100분위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건대, 홍대, 홍익대, 숙명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 지원 가능 대학 논술 최저 등급을 적용해 보면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돼버려요.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생이 한양대 경영학과를 합격합니다. 국어 4등급인데요. 국어 4등급인데. 그렇다고 수시 합격 팁을 한번 살펴보면 논제 요구사항에 충실한 긴 글쓰기 능력을 갖췄었고 수리 논술을 집중 훈련했었다는 거죠. 이 학생의 경우 이제 이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합격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또죠, 로또.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논술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100분위 11%입니다. 100분위 11%는요, 서울권 지원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가 3과목 합 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어떻게 됩니까? 3, 2, 1, 3과목 합 6이 맞춰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대에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격했느냐? 중앙대학교는요, 논술 백서에 나오는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 1, 2, 3번 문제를 논술 백서에서 어떻게 쓰라고 다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세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죠. 100분위는 8.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건대, 홍대, 동대, 숙명여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성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바로 1200자 글쓰기를 집중 훈련을 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합격의 한 사례로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합격한 학생은 100분위가 10.3%입니다. 100분위 10.3%라는 것은 서울권 지원 불가능 대학이죠. 서울권은 도저히 지원 불가능한 수능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수시로 바뀌게 되면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합격했느냐 봤더니 외대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00, 400, 500, 200자, 400자, 500자 정도의 아주 짧은 글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결한 문장, 논제 요구사항을 충족한 짧은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결국 합격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합격 사례 살펴보셨죠? 어떠세요? 이제 좀 희망이 보이시죠? 논술 준비 열심히 하시면 이런 대학들 갈 수 있는 겁니다. 수능으로 도저히 극복 못하는 부분들이 인문논술에서는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문논술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가장 높은 게 3개 영역 합 6인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한국사가 필수 3등급으로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필수가. 근데 금년에 많은 주요 대학들이 한국사를 필수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등급까지 정해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각 대학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3개 영역 2등급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합 6인데 경영, 정경, 자전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합 5입니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그 학과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사 필수 3등급 이것도. 다음에 서강대학교 한국사 필수 4등급이죠. 상위권 대학 다 있죠. 3, 4 이렇게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2외국어 한문, 한국사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 한국사가 탐구 한 과목으로 채택되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3개 영역 합 6의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학이죠? 꼭 가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성대 한번 살펴볼까요? 성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렇게 이 세 개 과는요. 이 학부죠, 학부. 이 세 개 학부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탐구가 한 과목 반영됩니다. 이거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필수가 4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화여대는 바로 뭡니까? 여학생들의 서울대죠. 그래서 우리 이화여대 살펴보면 스크래틀 학부 가장 높은 점수를 맞아야지 가는 대학이죠. 3개 영역 그래서 등급 합이 4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사는 필수고요. 여기는 등급이 정해지지가 않았죠. 그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 탐구 한 과목 대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2개 영역 합 4인 대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인문에서 뽑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의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아 이거 자연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문계 있습니다. 이거 잘 아세요. 그래서 3개 영역 근데 합 5입니다. 조금 높죠. 한국사 필수 5등급입니다. 그다음에 탐구 영역 한 과목을 반영한다. 그다음에 한국외대 LD와 LT 3개 영역 합 4입니다. 여기 LD와 LT는 외대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필수 4등급, 그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탐구 한 과목이 대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동국대. 이 동국대학교는 한국사가 필수이고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저기 최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해야 될 대학 중에 한 대학이 그렇죠. 이 동국대학교하고 홍익대 얘기를 했죠. 뭐 그렇습니다. 바로 내신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은데 하면은 이 두 대학을 지원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는 한국사 필수 4등급이고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 2개 영역 각각 2등급을 맞아야 합니다. 숙명여대. 이 숙명여대가 금년에 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합 4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뭡니까? 4.5입니다. 2개 영역이. 그래서 완화가 된 겁니다. 이 4.5. 그래서 통계, 의료학과는 2개 영역 더군다나 5.5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숙명여대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긴 글쓰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할 시간이 있겠지만 숙명여대는 긴 글쓰기 2문제가 나옵니다. 2000자 글쓰기를 해야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개 영역 합 5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 보면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가 있죠. 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세종대학교는 그냥 2개 영역 합 5이다. 이게 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한국사가 필수이고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 한 과목이 대체 가능하다는 점. 다음으로 이제 2개 영역 합 6인 대학들이 나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캠퍼스들에 해당되는데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 다음에 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엔 한 개 영역 2등급, 그 다음에 탐구가 한 과목 반영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한국사가 필수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한국사 필수이고 제2외국어와 한문탐구 한 과목이 대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이제 2개 영역 합 7인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여대인데요. 여대. 아, 여학생들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의 보루죠. 왜? 합 7입니다. 합 7, 2과목.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서울여대가 우리에겐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개 영역 각각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 7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3, 4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 4는 찍어라 이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한 개 영역 3등급인 가톨릭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대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2개 영역 합 6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한 개 영역 3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시죠? 그리고 근데 이제 간호학이 또 인문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이 가톨릭대 이 간호학과 가려고 무지 애를 쓰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문이 있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이거 나 진짜 가톨릭대 가가지고 간호학과 갈 거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가톨릭대를 지원할 때 경쟁률이 일단 이건 높다는 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과목 합 4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저 없는 대학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이죠. 여러분들 수능 점수 정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 없는 대학 봐야 되는데 너무 경쟁률이 높지 않나요? 물론 경쟁률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법으로서 선택지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대학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한국항공대, 한양대가 있죠. 물론 여기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긴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서울시립대가 그래서 추천서만 받으면 수시의 경쟁률은 많이 내려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 업계에서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한 4대1 정도 되는 경쟁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최저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살펴보셔야 되느냐면 바로 인문계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차에 해당되는 거죠. 수능 1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달에 실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수시 1차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뭡니까? 10월 2일 날 건국대부터 시작이 되죠. 건국대, 한양대 에리카, 동국대가 한양대 에리카가 10월 2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 10월 8일 토요일 날 동국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그 다음에 10월 9일 가톨릭대, 홍익대,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23일 경기대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시험 보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수시 1차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건데 논술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한 번쯤 도전해가지고 이 수능 외에 시험 보는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 번쯤 익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수시 1차 논술고사 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정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와 함께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합격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저녁 6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02-330-871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17학년도 논술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으셨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논술에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일단 두려움부터 가집니다.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뭐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글짓기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꼬박꼬박 뭐 쓰셨습니까? 방학 동안에. 일기 쓰셨죠. 그게 다 글쓰기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건 일기야, 이거는 그냥 글짓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읽어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렇죠. 교과서에서요. 교과서에서 이미 잘된 글들을 충분히 읽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글을 써놓고 나서 내 문장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거예요. 조용히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요. 거기에 잘못된 조사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제 말씀 못 믿으시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게 어색한데? 이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글들을 읽어봤고, 좋은 많은 글들을 읽어봤고, 말하는 습관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색한 데가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 여러분들 버리시고 많이 써보십시오. 많이 써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논술의 정도는 많이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써보는 자를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요약을 해보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그럼 왜 요약을 해보자로 잡았느냐. 요약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제시문을 내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약 잘해서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학들이 내고 있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 전제는 요약입니다. 요약.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시문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요약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제시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파악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요약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문장을 줄여놓으라 그러니까 고, 며, 던, 대 이런 조사들로 막 붙이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늘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요약해보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던져놓으면요.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을 만들어버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냥 줄이는 데만 이거 줄여야지 이 생각만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요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제시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문장을 정확히 서술해내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서술해내느냐가 바로 요약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가지고 그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해라 하면 맨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순서대로 막 나열만 시켜놔요. 그건 좋은 요약문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요약문이라는 것은요. 맨 먼저 주제문을 정확히 두 갈식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부연 설명 형태로 나머지 내용들을 상세히 서술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요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런 말씀하면 좀 웃기겠지만 이 주제문을 어떻게 쓰느냐만 보는 채점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니까 제 말씀 믿으셔도 됩니다. 왜? 주제문을 제대로 서술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시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파악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글쓰기 연습을 하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대학들의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각 대학들이 그 유형에 따른 글쓰기를 요구하지요. 그리고 이 글쓰기 유형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논제에서 어휘를 약간씩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중앙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비판하라, 평가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계점을 논하라 혹은 효용성을 논해보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써야 되는 건 같습니다. 단지 어휘만이 약간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세대학교 비교 유형 1번입니다. 2번이 자료 해석 유형이에요. 그다음 서강대학교 논술문이 논하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제시문이 그리고 짧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유형이 막 정해져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제시문들을 접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은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유형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균관대학교가 작년까지 4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모의를 봤더니 3문제로 줄였습니다. 시간도 줄이고요. 그랬을 때 1번 성균관대학교 분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라는 건 비교죠. 일종의 비교. 그러니까 비교 요약이죠. 2번 문제가 과거에는 2번과 3번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플러스 평가, 비판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냈었죠.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자료 분석이냐 해석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석과 해석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분석이라는 것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열시켜 놓는 거죠. 쪼개기입니다. 쪼개기 분석은.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은 그 쪼개기를 바탕으로 내 견해를 집어 넣어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자료 분석이라고 하지 않고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에다가 해석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세히 서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상세히 서술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균관대학교가 또 뭐야? 그래요. 서술자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총 4문제가 나올 때 2시간을 줄 때 우리가 이제 서술 자수 기본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했을 때 연세대학교가 2시간 동안 2,000자 글쓰기를 시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서술 자수 제한은 없었지만 1, 2, 3, 4번이 400, 500, 500, 600 정도의 서술을 해야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정 부분. 그래서 총 한 2,000자 정도의 서술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4번이었던, 과거 4번이었던 것이 이제 지금은 3번이 됐는데, 모의논술 3번이 됐는데, 바로 자기견해 서술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다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유형의 총합인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견해서술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금년에 모의를 봤더니 작년까지는 1,000자 서술이었습니다. 근데 금년 모의는 1,200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독특한 유형이 뭐냐? 바로 빈칸 채우기였어요. 빈칸 채우기. 작년까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었느냐? 한양대 에리카에서 나왔던 그런 독특한 유형이었어요.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글의 문맥의 흐름상 여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상상해서 써보세요.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금년 모의에다가 봄캠에 와가지고 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부분을 무엇을 채워 넣을지를 고민하고 써본다면 충분히 대비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화여대를 한번 볼까요? 이화여대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화여대도. 그런데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설명하라, 그 다음에 비교하라, 그 다음에 요약하라, 이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견해서술 4가지죠. 총 4가지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역시 서술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가 학생 우수답안이라고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총 3문제가 나오는데 도저히 이화여대가 제시하는 시간 안에 쓸 수 없게끔 합격답안을 막 장황하게 써놔요. 여러분들 그 합격답안, 학생 우수답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그거에 따라서 써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화여대.
이화여대 보통 500에서 600자 정도 소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이상 소술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 우수답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살펴보시면 1000자 넘는 것도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 안에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요. 유형이 정해져 버렸어요. 중앙대학교는. 그래서 인문계와 상경계가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1번이 바로 가나다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앙대학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논술백서를 반드시 보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바로 방금 제가 타 대학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어구가 나오고 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라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라는 것은 근데 서술자 수는 55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어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찾아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본결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요. 중앙대학교 1번 문제 채점하지도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있는데요. 2번 문제는 비판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설명이나 혹은 평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번 문제가 경영 경제 쪽으로 가면 수리 논술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앙대학교 논술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인문예체능 계열과 사회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인문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엔 총 2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문제가 2번이 당락을 가릅니다. 2번이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다라마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2번 문제를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바로 당락의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열은 500자, 700자 정도를 쓰고 마지막 3번째 문제로 수리 논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 논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외대 총 4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가 요약입니다. 근데 영어 제시문이 나와요. 그래서 두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라.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비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견해서술. 이런 정도로 아주 특징을 잡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총 3문제가 나오는데요. 서울시립대는 1번 문제가 1, 2, 3번이 또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립대도. 그래서 1번 문제가 가를 요약하고 가와 상반된 견해 둘을 찾아서 이 둘과 가를 비교해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바로 자료 해석. 올고지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제시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만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 3번 문제가 천자글쓰기인데 이게 바로 당락을 가르쳐 역시. 그래서 어떠한 보기를 주고 그 보기의 입장에서 어느 쪽 입장, 그러니까 이 제시문 자체가 2개의 찬반 견해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2 견해 중 한 입장을 선택해서 내가 그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모든 제시문을 활용해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까지 해봤고 건동, 홍숙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건국대는 역시 2번 문제가 당락을 가른다는 거, 그것이 바로 천자글쓰기라는 거, 이 점 명심하시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3번 수리논술에서 당락이 갈린다는 거, 그리고 2번 수리 문제에서,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쓰기 대학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250에서 700자 정도의 글을 3문제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제의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논제가 시킨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서술 분량을 넘어버립니다. 이런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대학이 그냥 1,500자 정도 소수를 하게끔 만들겠다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홍익대학교 논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중치 적용입니다. 가중치 적용. 무슨 얘기냐? 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원 대학에 가중치를 줘버려요. 그래서 1번이 만약에 법과 대학에 가중치를 준다. 그러면 이 1번과 2번이 있을 때 1번을 2번 문제에 2배수 채점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가중치가 있는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홍익대학교의 특징이죠. 숙명여대는 2,000작을 쓰게 시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제시문도 길어요. 그렇지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워. 그래서 천자를 서술 해내는데 핵심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두 번째까지 제가 유형을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뭘 말씀드리느냐. 첨삭을 꼭 받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첨삭.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은 첨삭을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첨삭을 받아가지고 내 글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고 그것을 고치고 또다시 리라이팅, 첨삭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첨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 하면서 첨삭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다시 써와봐. 그러면 이걸 왜 다시 써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다시 써봐야 되는 겁니다. 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줬는데 그 잘못된 점 지적해 준 부분이 고쳐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게 고쳐지지 않았으면 내 글의 문제점은 그 다음 글을 쓰더라도 똑같이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고쳤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쳐서 내 글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내 글이 합격 답안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첨삭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라이팅 첨삭까지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을 괴롭혀야 됩니다. 논술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첨삭해 주세요. 첨삭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논술 대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가장 효과적으로 논술 준비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논술 과목을 가르쳐 봤는데요. 그 결과 나온 바로 이겁니다. 핵심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가장 핵심은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인문계 논술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먼저 수시 1차 위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근데 뭐 수시 1차는 연세대학교가 보는 건데 왜 그럼 고려대학교를 집어넣어놨느냐. 이 둘은 아주 뭡니까? 쌍벽을 이루는 두 대학이죠. 그래서 비교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고연전이냐 연고전이냐 이걸 가지고도 싸우죠. 이 두 대학이. 그게 바로 고대와 연대입니다. 자, 연대 보면 문항수는 총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논제 요구사항은 제시문 3개를 비교하고 분석도표를 해석하고 평가하라. 그래서 한계점을 서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교과서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표가 2번에 자료분석 유형으로 출제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문 간의 관계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서술 분량은 천자 안팎이다. 시간은 120분이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대와 고대가 어렵기로 쌍벽을 이뤄요. 연대는 비교 분석 어렵기의 최고봉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요. 고려대학교는
다른 모든 유형을 제끼고 한 문제를 쓰는데 그 한 문제가 바로 뭐냐? 견해서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시문 3개를 주고 나서요. 여기 2개, 3개 활용한다 했는데 3개를 주고 나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좋은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버려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모두 누가 해결해라? 학생이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참 난감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가서 좋은 삶이 뭐야? 그런데 뭐는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됩니까? 제시문의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준은 평이한데도 이 논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지요. 900자 정도로 100분이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 2017학년도를 예측해 보면 아마 2016학년도 유형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법은 3자 비교의 분석력을 함양해라. 이게 뭐냐면 이 3자 비교, 연세대학교의 1번 문제를 보면요. 비교 심표 분석입니다. 비교 심표 분석일 때 이 비교 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걸 분석해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 자신의 견해를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합격의 핵심은 창의성과 평가 능력이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려대학교 2016년과 동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시문 활용했을 때 논증력을 함양시켜라. 논증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증의 기본은 뭡니까? 그렇죠. 주장을 그다음에 반론, 그다음에 재반론. 이게 바로 논증의 아주 기본적 형태죠. 그 형태를 잊지 말고 내 글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리 논술 문항을 철저하게 대비해라. 이렇게 돼서 내 머릿속에 답이 있다. 왜? 내가 창작해서 써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약과 비교 합립장에 제시문을 요약한 후 반대. 자료에서 견해서술 도입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은 비문학과 문학 제시문을 같이 섞어서 냅니다. 근데 제시문이 상당히 길어요. 타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제시문 독해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600, 400, 1000자 120분을 준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 예측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긴 제시문 아까 말씀드렸죠. 분석 능력이 필요한 거고 두 입장을 어떻게 제시문으로 분류한 것인가가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게 찬성과 반대 입장 그러니까 이게 팍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견해 서술이 당락을 가른다는 점 아까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제시문을 활용해서 써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합격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국대학교가 나오는데요. 인문 1은 총 2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900에서 1000자 글쓰기가 바로 합격의 핵입니다. 900에서 1000자 글쓰기. 이게 이제 900에서 1000자 글쓰기를 시키는 이 제시문이요. 라가 문학 제시문이 나옵니다. 소설이 나와요. 소설이나 혹은 희곡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앞에 일반 비문학 제시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락이 갈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인문 2문항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역시 수리문항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료 해석, 비교, 견해서술이 있는데 여기 보시겠지만 최대 1100자이지만 비교를 생각한다면 비교가 500에서 600자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자기견해서술이 한 600자가 되는데 500에서 600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이 자기견해서술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당락 갈린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동국대학교를 보겠습니다. 3문항이 출제되는데 요약, 비교, 설명, 평가, 비판, 견해서술 모든 유형이 들어가 있어요. 동국대학교도. 그래서 제시문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그래서 총 1,500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동국대학교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논제 요구사항대로만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비법,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왜? 논제에 따라서 제시문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빨리빨리 해석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논제 요구사항이 아까 많다 그랬죠? 그래서 논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다 쓰다 보면요, 서술자 수가 넘쳐버려요. 그게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익대, 세 문항 혹은 두 문항이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료 해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역시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긴 제시문, 많은 제시문, 문항마다 제시문이 달라서 제시문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파 아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제시문을 빨리빨리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120분 주어집니다. 2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긴 제시문의 분석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가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단과대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항마다 논제 구상이 까다로워서 이에 대한 해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살펴보시면 합격의 핵심은 결국 정확한 분석, 논제 요구사항 지키기라고 써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홍익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단과대학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그 대학의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시 1차에서 나온 대학들의 이 대비법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훑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리와인딩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핵심들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있었죠. 그 부분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요약이라든지 혹은 뭡니까? 그렇죠. 첨삭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낸다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많다고 보면 많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인문논술 학습법과 논술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안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1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인문논술 특히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리라이딩을 해서 보시더라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유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글을 많이 써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인문 논술은요, 글 많이 써보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길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많이 써보고 많이 쓴 것을 반드시 첨삭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글의 잘못된 점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